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금요일인데, 다음 주 되면 비가 그칠 텐데, 오늘은 조금 비가 와서 조금 분위기도 착 가라앉아 있고, 목소리도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지역적 특색에 따라 지역 방언으로 나타난다거나 사회 계층이나 구조, 직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 방언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는 지역 방언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한번 보면 지역 방언이 사용된 시나 문화 그리고 시에 사용된 방언에 따른 감상과 느낌 그리고 시 문학에 쓰인 지역 방언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방언을 문학 작품 안에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 그대로 문학 작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예전에는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이거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투리를 문학 작품 안에 넣는 건 별로 없었는데 한 1930년 이게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의 기법으로서 지역 방언, 사투리를 문학 작품 속에 집어넣는 것이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낯설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시 언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 언어에서 벗어나서 또 다르게 낯설게 보는 것이 하나의 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낯설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이런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시를 쓸 사람이 우리 먼저 배워보게 될 박목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작품에 지역 방언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 박목월 시인의 시 사투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런 시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감상과 느낌을 우리 함께 공유할 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네, 박목월 사투리.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고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라베 부르면 나는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 나는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디가 새까만 뽕나무를 사랑했다. 혹은 울타리 섭에 피는 이슬마꽃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 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의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 냄새가 난다. 그리고 입안에 마르는 황토 흙 타는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냥 이 시를 한번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래요. 아,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고향이 어디야? 경상도인 것 같네요. 지금 경상도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차작 그냥 어떤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 안 해봐도 바로 그런 느낌이 오죠. 네, 주제가 그렇네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겠네요. 주제가. 그래서 그 고향을 나타내는 게 뭔데? 이 고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사투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투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장에서는 내가 살던 그곳에서는 오빠라는 말을 오라베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왁살스럽다는 게 약간 우악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악스럽다는 게 보기에는 매우 미련하고 홍성스럽게 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막 그런데 무뚝뚝하고 막 세 보이고 미련하고 험상궂고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악센트로 오라베 이렇게 부른대요. 이렇게 하면 남이 나는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콱은 콱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사투리로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조금 더 느낌이 달라지게 느껴지죠. 조금 더 진짜 칵 막히도록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다고 하네요. 내가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을 사랑했고, 어디가 새까만 뽕나무를 사랑을 했고, 울타리 숲에 피는 이슬막꽃 같은 그런 것들을 나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밤하늘이나 이런 뽕나무나 이런 이슬막꽃이나 이런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는 그게 아니라 내 고장을 어, 그, 아, 나무나 하늘, 꽃, 이런 걸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내 고장을 잘 나타내는 어떠한 것. 그러니까 사투리. 이거랑 또 똑같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투리를 사랑하고, 그 사투리라는 것은 내 고향이니까 내 고장을 사랑한다.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냥 나는 사투리를 이야기할 건데, 그 사투리를 보면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의 풀 냄새가 나고 이슬 냄새가 나고 그리고 입안에 마르는 황토 흙 타는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면서 엄청 친근하고 뭐 자연 친화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시어를 통해서 사투리를 통해서 시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도 또 그거예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자, 계속 볼게요.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 만수라비의 충문.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걸 아베도 알러지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러지요. 강고등어 한 손님은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쳤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만령도 응감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라고 이렇게 시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만수라비의 충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를 천천히 한번 뜯어볼게요. 만수라비라는 만수라비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쓴 충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충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베요, 아베요 하면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러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눈이라는 건 뭐예요? 네, 티눈이라는 것은 경상도 속담인데요. 내 눈이 티눈이다 라고 하면 까막눈 아니면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것을 내 눈이 티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못 읽고 그러는 것을 아버지도 아시지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기요. 등잔불도 없는 이 제사상에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충문이 가당키나 한지요. 괜찮을는지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이렇게 하는데 가이소 어이소 하는 거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맞겠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꾹꾹 눌러 담아 드릴게요. 아버지 이거 소금에 찍어서 많이 먹고 가세요. 지금 윤, 4월 보릿고개 이제 4월 1월 때
보릿고개예요. 너무 이제 봄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보릿고개인 거 아빠도 알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아빠 강고등어 이 하나는 있으면 아버지 소원 풀이드리고 그렇게 하려만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지금 보릿고개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버지. 약간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저승길 배고플라요. 그러니까 소금에 밥이나 많이 먹고 가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만수라비가 충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목소리가 다른 느낌이 나죠. 봅시다. 여보게 만수라비 하고 만수라비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수라비도 아니고 그리고 듣고 있는 아버지도 뭔가 아니고 제3자가 나타난 거예요. 모르는 그 제3자의 목소리가 이 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보게 만수라비 하고 불렀어요. 네 정성이 엄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엄쳤다라는 것이 네 정성이 제법이다, 기대 이상이다 라고 하는 사투리예요. 근데 여기서 엄쳤다 라는 말 대신 네 정성이 제법이다 라고 말하면 또 분위기가 한참 확 달라질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라고. 라꼬라고 하면서 사투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고,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이야. 그게 제일 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망령도 응감하여. 그래서 망령이 누굽니까? 네, 죽은 만술 아버지의 만술 아버지의 죽은 아버지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 망령도, 그 귀신도 감동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되돌아가는 저승길에서 네 정성을 느껴서 세상에 굵은 밤이슬이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이 흐른다. 이거를 밤이슬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박무걸 시에서 두 가지 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랑 시인의 오매 단풍 들건네라는 시입니다. 제가 조금 더 뻔뻔하고 조금 더 연기의 소질이 있었다면 이런 사투리 극 할 때, 사투리 시 할 때 좀 더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읽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투리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하면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는 김영란 시인의 오매 단풍 들건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김영란 시인은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전라도 방언이 사용된 시가 되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매 단풍 들건네. 장광에 골부른 감잎 날로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으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건네. 라고 합니다. 자,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빨간색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장광의 골불은 감잎 난로와 장광이 뭐냐면 이런 장독대를 그냥 의미합니다. 어떻게? 진짜 잘 그리나 봐. 그래. 어쨌든 이 장독대에 골붉은 감잎 난로와 라고 했어요. 골붉은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간 붉은인데 그거를 좀 강조한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어떤 학자들의 말로는 골고루 붉은 뭐 이런 말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붉은 색깔의 이파리가 이렇게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 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란 듯이 치어다 보면 어메 단풍 들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이니까 귀엽게 눈이 동그랗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 어떻게 할까? 예쁘게 따볼까요? 네, 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누이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메 단풍 들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걱정을 해요. 추석이 내일 모레 기들리니 바람이 잦아어서 걱정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나 어떡해 걱정이야 라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이러면서 오메 단풍 들겠네 라고 한마디 더 하죠. 그 두 번째 이연에서 또 나오는 오메 단풍 들겠네라는 말은 누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누이의 오라버지가 오라버니가 하는 얘기인데 화자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누이가 쓴 사투리를 직접적으로 인용해가지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은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 어린 게 그렇게 추석 곡식 수확할 시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이에 맞지 않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을이니까 그걸 마음껏 즐겨 라고 하는 오빠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가을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이것도 다 떨어지고 갈구지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걱정하는 현실적인 누이와 에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풍경으로 야 날씨 좋네 가을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빠의 태도가 그대로 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조금 더 시적으로 멋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 방언인 사투리를 시 안에 넣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렀던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던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삿잠 모탱이를 돌아 초여름 바람이 항아리 뚜껑에 쌓여있던 탑재기를 훅 불고 지나갈 때 나신게 나신게 늦게 피운 꽃들만 마음이 흔들리고 남새밭 싹둑 잘린 정구지들만 또 고개를 드네. 감낭구에 메어둔 누렁이도 양재기에 찰름찰름 출렁이도 햇볕도 저 담벼락 밑에 찌그러져 있는지 누구 없슈 누구 없슈 소리쳐도 겨름박에 걸린 소쿠대미 올이 풀려 아무 대답도 남아 있지 않은지 도무지 기둘려도 대간한 얼굴로 돌아와 저녁을 뽀얗게 씻치는 사람은 없고 라고 길상호 시인의 바람이 들렸던 집입니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밑에 이제 시어별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남겨놓았어요. 이거는 어디 시인 것 같아요? 네, 누구 없슈, 누구 없슈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충청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을 충청도를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충청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조금씩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시 이야기부터 할게요. 삽담모탱이, 여기 보면 대문과 모퉁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문과 모퉁이를 돌아서 대문, 대문과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 초여름 바람이 훅 항아리 뚜껑에 쌓여있던 탑세기를 훅 불고 지나갈 때 나신게 늦게 피운 꽃들만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네요. 자, 초여름이 이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아리 뚜껑에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훅 불고 지나갈 때 이제 냉이가 피었어요. 근데 이제 냉이는 봄에 피잖아요. 근데 늦게 꽃 피운 냉이들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새밭에 보면, 남새밭은 텃밭이라고 하죠. 텃밭에는 작은 이제 머리가 잘려서 잘린 정구지들만 또 고개를 드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집 앞 풍경들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낭구는 옆에 있는 감나무를 말하네요. 감나무는 아직 감은 열리지 않았고 이제 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에 찰름찰름 메어둔 누렁이도 여기 누렁이 하나 메어뒀네요. 감낭구에
일종의 매어든 누렁이도, 양재기에 찰름찰름 출렁이던 햇볕도 저 담벼락 밑에 찌그러져 있는지. 여기 이제 담벼락 밑에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집이 하나, 진짜 찌그러지게 그렸네. 와, 너무 그림 잘 그렸네. 누구 없슈, 누구 없슈 이렇게 소리쳐도 벼른박에 걸린 소쿠대미 올이 풀려 아무 대답 남아있지 않는지. 벽에 걸린 소쿠리나 이렇게 소쿠리가 이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소쿠리가 올이 풀려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 대답도 남아있는 집에 아무도 없대요. 도무지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대간한 얼굴로 돌아와 저녁을 뽀얗게 씻치는 사람도 없고 대안가는 대간하는 힘든 이란 뜻이래요. 힘든 얼굴로 돌아와 밥 짓는 사람도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하러 나갔어요. 그쵸? 일단은 일하러 나갔는데 집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네 라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의 전체예요. 근데 이 시를 지역 방언을 충청도의 지역 방언을 사용해가지고 그게 조금 더 그런 정서나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게 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들은 계속 이어서 얼마 안 남았네. 그냥 쭉 하도록 할게요. 지역 방언이 사용된 소설인데요. 자,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할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해야, 이 왕솔은 토정 할아버지께 짚고 가시던 지팽이를 꽂아 놓으셨는디 이냥 잘한 게 아니다. 그적에 뭔가 전라도 사투리처럼 말을 했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아니에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그쪽의 할아버지 말씀은 요 지팡이 앞으로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이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렇게럼 모진 시상을 안 만드실지도 모르는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토정이라는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나 봐요. 이 지팡이를 이렇게 탁 꽂아 놓더니 야, 여기에 앞에 철길이 지나가면 우리는 이 고을을 떠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고을을 떴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은 안 만났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지역 말인지 들어봅시다. 그래, 너는 몇 살이나 되었더냐? 애미가 그러는디 재년이 작년까지는 제우 6살이었대요. 그런디 시방은 잘 모르고슈 라고 하는데 이 시방 욕 아닙니다. 시방이라는 것은 지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나이를 모른다 하느냐? 라고 하니까 예, 어떤 이는 하나 늘어서 7살이라고 하던디 또 누구는 하나 먹었은 게 5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네, 충청도 사투리가 맞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네. 어, 충청도 사투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 뭐 할 겨? 너 밥 먹을 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충청도에 올라갔을 때 이 겨를 계속 말 끝에 겨를 쓰면 왠지 저는 겨드랑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쓸 때마다 조금 기분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혼자 킥킥대면서 웃었거든요. 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투리를 보면 반갑네요. 그래서 여기 소설이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면 조금 더 그 느낌, 그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성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학들에서 방언들을 많이 사용할까 이렇게 봤더니 문학 작품에서 방언이 하나의 문학의 기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제가 써놨어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기법으로 사용되면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면서 이로 인해서 언어가 이질성을 활용한다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삶을 그대로 나타내면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없죠. 재미있는 부분만 끌어서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 끌어서 모을 때 재미있는 책과 재미없는 책은
누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언어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체에서 뭐 이런 다양한 구어체, 비속어, 방언, 토속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한문투, 고국어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 등장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도 나타낼 수 있고 양반이냐, 상민이냐, 천민이냐 그런 신부 계층이 어떤지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학에 이렇게 방언이 사용되니까 이게 계속 남아서 국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나는 쓴 사투리 없이 쓴 글보다 얘가 사투리 있이 쓴 글들이 조금 더 문학적 가치가 높아져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뭐 사투리를 쓴다면 무조건 문학적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것은 지역 방언. 지역 방언이 작품에서 우리가 배울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문학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